아니지. 자, 합시다. 헬퍼. 아, 얘들아, 그래. 수소. H L I B E. 얘들아 잠깐만. O F N A N E가 먼저고 그 다음이 N A M G A L S I 인 황 염소 C L 아르곤 칼륨 칼슘.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뭐라고 해?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는 거였죠. 세로줄 뭐라고 해? 족이라고 해서 여기가 1족, 그래서 2족, 여기가 13족이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아우 그만 좀 꿍시렁대. 네, 좋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가 저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해 볼 주제도 저겁니다.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일단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주기율표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봅시다. 뭐 얘가 일단 주기율하고 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 나눠서 이제 합성된 이런 단어일 텐데, 여기서 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 놓은 거죠. 어떤 정보를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나타내 놓은 게 표니까. 그럼 표는 그렇다 치고, 주기율은 무슨 뜻이죠? 주기율. 그래요. 주기율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맞아. 그럼 하나씩 접근해 봅시다. 주기는 뭐야? 똑딱똑딱. 어? 주기 그거. 주기는 FH. HF. T에서 했어요. T, 그치. 주기는 주로 T를 쓰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파에서의 주기는 T를 쓰는 거 맞는데, 그거 말고. 뭐 일종의 시간 뭐 그런 거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흔히 주기라는 걸 설명할 때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런 걸 뭐 주기라고 하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간다 이러면 반복적으로 병원에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주기적으로 시험을 본다 이러면은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좋은 일 같은 경우도 뭐 처음 딱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그걸 계속 기념하려면은 1주기, 2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 뭐 안 좋은 일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1주기, 2주기 이런 식으로 1년 갈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일이나 어떤 날짜나 이런 게 아무튼 반복되기만 하면 주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고, 뒤에 율 이건 뭘까요? 퍼센트 아닙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율은 퍼센트가 아닌데, 규칙. 근데 퍼센트가 결국 이제 비율을 얘기한 거지 너희가. 아마 여기 율도 이거랑 같은 율이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치, 답이 너무 빨리 나와버리네요. 규칙. 자, 그래서 여기 율 같은 경우는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반복되는 규칙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주기율표는 그 반복되는 규칙에 따라서 이 원소들을 나열해 놓은 그림, 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주기율표 얘기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뭐 너는 1족이 뭐예요? 1족의 다른 이름이 뭐지? 그래, 알칼리 금속. 좋아. 그런 것들이 있어. 뭐 1족은 알칼리 금속이고 2족은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알칼리 토금속도 했니? 그건 안 했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7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17족 할로젠 원소. 그치? 17쪽은 할로젠 기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18쪽은 이게 비활성 기체 이런 식의 이름을 써. 근데 얘가 내가 알기로는 통합과학에 나올 거예요. 그치? 통합과학에 나오는 거라서 뭐 굳이 우리가 화원에서 이것까지 다루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뭐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 대신에 우린 뭘 할 거냐면 그냥 우리가 이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게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 볼 거냐면 원자의 크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원자 반지름.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 주기율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은 오비탈 기준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적 원자 모형인 오비탈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근대 원자 모형인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우선 할 겁니다. 왜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그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설명해야 설명이 좀 더 쉬워. 그런 대신에 현대적 원자 모형으로 밝혀져서 추가된 내용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거고, 일단 보어의 원자 모형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크기인데, 그럼 수소랑 헬륨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헬륨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의견을 노란색으로 표현해둘까? 아니, 흰색으로 해둘게요. 그러면 일단 수소가 더 크다 또 한 명 있었는데, 근데 헬륨이 크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으니까 일단 헬륨이 크다라고 표시는 해둘게. 자, 그리고 수소랑 리튬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리튬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리튬이 더 크다라고 표시해두고, 자, 리튬이랑 나트륨 중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나트륨이 더 클 것 같아요? 자, 그럼 베릴륨, 마그네슘 중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일단 마그네슘이 더 크다?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베릴륨하고 붕소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베릴륨 누구야?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붕소가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뭐 이쪽에 일단은 많은 것 같으니까 해놓을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질량수 아니고 원자 반지름 크기니까. 크기요? 참고로 엑스레이로 검출 못합니다. 엑스레이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자, 원자 반지름 얘기할 때 이 중에서 맞는 걸 일단 보면요, 일단 리튬이 수소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리튬보다 큰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이 마그네슘보다 큰 것도 맞아요. 마그네슘이 더 큰 거 맞고요. 근데 수소 헬륨 중에서는 수소가 더 크고요. 그리고 베릴륨 붕소 중에서는 베릴륨이 더 큽니다. 오늘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잘한 거야? 애들 하는 거 반대로 하고 있어. 그냥 바나나 아니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리튬은 왜 수소보다 크고, 나트륨은 왜 리튬보다 크고, 마그네슘은 왜 베릴륨보다 클까요? 이유를 생각해보자. 주기가 더 커서. 주기가 더 크면 뭐가 어떤데? 아까 원자 번호가 더 커서도 있었는데, 원자 번호가 더 커서 왜 커지는데 크기가? 양성자가 많아지면 핵이 많아지고,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 껍질이 많아져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커져서도 마찬가지로 전자 껍질이 많아져서가 되는 거지. 봐봐. 자, 수소랑 헬륨까지 우리가 1주기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첫 번째 껍질, 우리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2번까지라서 첫 번째 껍질만 가져요. 근데 리튬부터 얘기하는 요 2주기 애들은 껍질이 몇 개가 돼요? 그래서 껍질이 2개가 되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얘는 하나, 얘는 2개, 얘는 3개, 4개, 5, 6, 7, 8개를 채우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3주기 가면은 몇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러니까 껍질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껍질 수가 많으면 크기가 더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원자 반지름, 즉 원자 크기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심인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우리 원자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죠? 최각전자. 좋아요. 그거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지? 원자가 전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원자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최각전자 혹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데,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그 원자가 전자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멀수록 원자는 더 크고, 이게 가까울수록 원자는 더 작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냥 상식적으로
껍질수가 많으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커지겠지 하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 껍질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즉 주기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수소, 리튬, 나트륨, 베릴륨, 마그네슘에 대한 정리는 끝났는데, 자, 이번엔 수소, 헬륨 중에 수소가 더 크고 베릴륨하고 붕소 중에 베릴륨이 더 큰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얘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래, 얘네들은 지금 딱 보니까 뭐야, 수소, 헬륨 같은 주기 내에서네요. 근데 족이 수소 쪽이 앞쪽이긴 해. 베릴륨, 붕소도 비교해보면 같은 주기고요. 그 안에서 베릴륨이 좀 앞쪽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왜 족이 더 앞쪽이면 더 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앞쪽이 금속이니까. 그렇죠. 수소는 아니죠. 아빠들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걸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죠 라고 하던데, 뭐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뭐 실명 공개를 할 수는 없잖아. 일단 뭐가 있을까? 왜일까? 왜 수소가 헬륨보다 클 것 같아요? 수소가 중성자가 없어서라고 했나 누가? 알아? 알면 해봐. 저 사람들 뭔데? 왜 수소가 더 크고 왜 베릴륨하고 붕소 중에 베릴륨이 클까요? 여기 이제 가운데가 많으면 더 잘 끌려오니까 오! 줄어드나? 오! 근데 가운데가 많으면만 좀 표현을 바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양성자가 그래요, 좋아요. 정확하지. 자, 봐봐. 저 베릴륨하고 붕소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베릴륨 같은 경우 몇 번? 그쵸, 베릴륨 4번. 자, 베릴륨 4번이니까 얘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결국 이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 4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핵이 띠는 전하, 그래서 핵 전하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베릴륨은 핵 전하량이 4인 상태에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그 다음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붕소 얘기로 넘어가서 붕소는 어때? 5번. 그러니까 핵 전하량이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그 다음 바깥쪽 껍질에 3개. 좋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지. 그런데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 인력이라고 부르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왜? 원자핵은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플러스를 띠고 있고 바깥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단 말이야. 우리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극이 서로 다르면 잡아당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존재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얘는 잡아당기는 양성자가 4개, 그러니까 핵 전하량이 4라서 4만큼 잡아당길 거고,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5니까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그리고 더 세게 안쪽으로 잡아당겨지면 더 안쪽으로 많이 끌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핵 전하량이 커지면, 자, 핵 전하량이 커지는 건 족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치? 1족인 리튬보다 2족인 베릴륨이 더 핵 전하량이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족이 커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나요? 좀 어느 정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지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죠. 얘는 그냥 얘는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소리니까 그런 거고, 얘는 그냥 애초에 큰 거잖아. 껍질수가 많으니까 더 전자가 더 멀리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리튬과 마그네슘 중엔 누가 클 것 같아요?
일단 마그네슘이 크다 한 명 있었고 보통 이러면 리튬이야 한 명 있었고 마그네슘 2명인가요 그럼? 그래도 리튬. 근데 마그네슘이 세 번째 껍질까지 아니 있잖아. 뭔가 리튬이 더 클 것 같아. 뭔가 리튬이 더 클 것 같아. 리튬. 직관 말고. 아니 마그네슘. 아니 리튬.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겠어? 아니 봐봐. 전자끼리 이게 내보낸 힘도 있을 거 아니야. 총력. 나는 알루미늄. 자 일단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 리튬이 더 크다. 왜 알루미늄 왜 나오죠? 네, 리튬이 더 크다가 있고, 마그네슘이 더 크다가 있어. 그러면 둘 다 얘기를 해봅시다. 리튬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왜 리튬이 더 클까의 이유를 설명할 수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마그네슘부터 할까요? 마그네슘이 더 크다.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껍질까지 있고. 껍질이 많아서. 전자가 전자끼리 밀어내요. 전자가 전자끼리 밀어내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수축되진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리튬이 더 크다라는 의견은 원이 많이. 그냥 역배? 아 오케이 그냥 역배 탄 거야? 그래 일단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앞으로 설명할 걸 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갖고 뭐 다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일단 마그네슘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지금 저기다 적어놓은 거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자, 원래 마그네슘이 뭐야? 껍질 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얘는 껍질 수가 3개고 얘는 2개니까 그럼 얘 껍질 수 많은 거 맞아. 그래서 껍질 수가 더 많으니까 껍질 수가 많으면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핵전화량으로 따졌을 때도 마그네슘이 핵전화량이 훨씬 크잖아. 그러면 얘는 핵전화량이 크니까 원래 핵전화량이 크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마그네슘이랑 리튬이랑 비교를 할 때 얘로 생각하면 마그네슘이 커야 되는 것 같은데 얘로 생각하면 마그네슘이 작아야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커질 조건이랑 작아질 조건이 다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 뭐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우선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쪽 걸. 그러니까 껍질 수가 더 많으면 반지름이 더 커요라고 생각해주면 일단 괜찮아. 물론 이 중에 한 20%는 거짓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리튬하고 염소 같은 걸 비교하면 염소보다 리튬이 더 커요. 껍질 수가 염소가 더 많은데. 왜냐면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리튬보다 껍질 수가 많긴 많아도 핵전화량이 너무 크니까 핵전화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서 연소증 가면은 예외가 생기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외는 고2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원으로 시험을 봐야 될 때 그때 가서 외우면 되고 우린 지금은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껍질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껍질수를 항상 우선으로 둬서 껍질수가 많은 쪽이 더 반지름이 크고 그리고 같은 껍질수일 때는 같은 껍질수일 때는 핵전화량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대 말고 이걸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왜 껍질수가 핵전화량에 대해서 우선인지 그걸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비교해봤던 것 중에서 리튬하고 나트륨만 비교를 해봐도 나트륨 몇 번? 리튬 몇 번 일단 그러니까 핵전화량이 원래 몇이야? 3이죠? 그래서 플러스 3에다가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나트륨 몇 번? 11번. 그래서 이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그리고 최각 1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 플러스 3 정도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플러스 11 정도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얘는 3을 잡아당기고 얘는 11을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왜 안 될까? 맞아요. 뭘수록 약해지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자기력이에요. 전기력 내지 자기력. 그러니까 합쳐서 원래 전자기력은 하나의 힘이잖아. 그래서 전자기력인데 자석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 똑같은 세기에 자석 2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좀 더 가까이 붙여놓고 하나는 좀 더 멀리 놓고 이러면 둘 중에 자기력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가까이 두면 우린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걸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잖아. 멀면 힘이 더 약하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거리가 얘는 껍질수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핵전화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11이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다고. 거기다가 플러스 자, 이 전자가 결국 얘가 얘를 잡아당긴다는 소리는 전자가 안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이 전자가 끌려오다 보면 누구랑 만나? 그치? 이 안에 있는 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만났다는 소리는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보다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하기로 했어? 반발력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청력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반발력이 더 화학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끌려 들어오다 보면 결국 이 안쪽 전자를 만나서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끌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의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 네가. 그래. 그래서 전자가 들어오다가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전자를 깎아먹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핵전화량에서 감소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거리하고 전자 간 반발력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한 만큼을 제외한 걸 우린 유효핵 전하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 반발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전자 간 반발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결국은 핵이 여기에 있으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럼 힘의 방향이 왼쪽이지. 근데 중간에 있는 전자 때문에 밀어내는 힘은 어때요? 반대쪽 방향이지. 그럼 결국은 이 힘은 얘 힘을 요만큼 방해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는 뭐죠? 네,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일종의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전자가 이 전자의 힘이 가는 걸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효과를 막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중간을 가려서 막고 있으니까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요. 이게 뭐야? 진짜 역시 문과라서 원래 이제 이게 가리움막 효과였어요, 예전에는. 가리움막 효과. 근데 아마 얘가 영어로 말 그대로 그 직역해 놓은 걸 거야, 이게. 베일드 이펙트인가 그래요. 말 그대로 가려서 숨기는 거. 영어가 멋있긴 해. 영어가 멋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핵전하량이 실제로 그대로 도달할 수 없고 그 감소된 만큼이 유효핵 전하량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수소랑 리튬이 원래 핵전하량만 비교하면 수소는 1이고 리튬은 3이어야 되는데 유효핵 전하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둘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리튬이 크긴 큰데 아주 조금 더 큰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전하량에 대한 거는 이 둘은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껍질 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핵 전하량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같은 주기 내에선 오히려 전자수 한두 개 늘어난다고 해도 같은 껍질의 전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반발력이 별로 안 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는 가려막기 효과가 똑같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유효핵 전하량만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결국 핵 전하량만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 원자 반지름을 따질 땐 일단 주기를 먼저 보면 돼. 그래서 주기가 큰 쪽이 반지름이 큰 거야. 근데 같은 주기일 때만 족을 가지고 따져주면 됩니다. 족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은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이 주기율표에다가 방향으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돼요? 주기는 커질수록이면 아래 방향이지. 그리고 족은 작아질수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집니다.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에서는 K가 가장 크지. 20번까지 중에선 K가 가장 큰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프랑슘이 실제로 끝까지 가보면 프랑슘이 제일 크겠지. 왜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일단 이걸로 끝 완료고요. 근데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누구 반지름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온 반지름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원래 이거 화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다음 단원이 바로 이온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단원이거든.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린 그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온결합, 공유결합에 대한 깊은 내용은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온결합, 공유결합의 좀 간단한 전체적인 내용은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할 거니까 그래서 안 할 건데, 그래도 이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좀 가져봅시다. 자, 리튬 이온 뭐예요? Li 플러스. 자,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는 걸 이온이라고 하지.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걸 이온이라고 하는데, 자, 리튬은 Li 플러스, 자, 나트륨은 Na 플러스,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 알루미늄은 3 플러스. 왜? 아니 말고 얘네들은 왜 리튬은 1 플러스고 왜 나트륨은 1 플러스고 마그네슘은 왜 2 플러스고 알루미늄 왜 3 플러스? 그래. 뭐야 이거? 아이씨. 좋아요. 하. 왜? 네, 왜 읽기 쉬운데? 금속이어서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해 봅시다. 전자가 적으면 버리기 쉬워서. 전자가 적으면 버리기 쉬워서. 그러니까 일단 최우선 목표가 뭐야? 정확히 안정한 상태 만들기.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일단 본인이 가진 모든 껍질에 옥텟 규칙을 다 만족시켜놓고 싶어해. 리튬 같은 경우는, 자, 리튬은 3번이니까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얘는 모든 껍질에 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 좋아요. 자, 얘를 8개로 만들어야 되지. 근데 8개로 만들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 7개. 어디서 구할 거야? 그치? 그 어디서든 구해도 7개 구하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대신에 아예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냥 이 전자를 버려버리면, 껍질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면 본인이 가진 껍질은 다 옥텟 규칙이 만족되어 있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봤을 때 전자수가 적으면 버리는 게 유리하니까 그걸 버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리튬은 결론적으로 전자를 하나 버리게 되고 플러스 1가가 되는 겁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 나트륨은 11번이니까 2개, 8개, 1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껍질도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7개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거보단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하니까 Na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마그네슘은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2개라서 2개를 버리는 게 6개를 가져오는 것보다 좋았던 거고, 알루미늄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3개여서 3개를 버리는 게 5개 가져오는 것보다 편했던 거지. 참고로 베릴륨은 이온이 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 베릴륨은 금속인데 공유결합을 하는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에요. 그거는 우리 뒤에 공유결합은 좀 할 거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붕소, 규소, 얘네들은 공유결합도 이온결합도 잘 안 합니다. 아니, 이온결합을 안 합니다. 애초에 준금속은 공유결합을 주로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예외니까 빼고, 그리고 이쪽 비금속 쪽으로 넘어가 보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게? 7개입니다. 왜냐면 9번이니까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 껍질에 7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돼? 7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그냥 채우면 되겠지. 그래서 F- 이렇게 이온이 되는 거란 말이야. 참고로 바깥쪽 kop질에 전자 몇 개를 찾기 가장 쉬운 방법이 위에 족을 보면 돼요. 플로린은 17족이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7개입니다. 염소도 17족이라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7개. 산소 6개. 왜? 16족이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돼. 우리가 체각 전자수, 그러니까 원자핵 전자수는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제일 편한데, 아무튼 자, 이게 일단 이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리튬 원자하고 플로린 원자하고 크기를 비교했을 땐 누가 더 크죠?
리튬하고 플루오린이요.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 플로린. 아, 장난이고. 리튬이 더 크죠? 그치? 왜? 우리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니까. 리튬이 지금 플루오린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리튬이 더 큽니다. 근데 이걸 이온으로 바꿔서 Li 플러스랑 F 마이너스 둘 중에 누가 크게요?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가 더 커요? 네. 왜요? 쟤는 버려서 하나 없는데 쟤는 얻어서 하나 쓰고.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니까? 하나 더 껍질. 껍질 수가 차이 나니까. 플루오린이 더 큽니다. 자, 봐봐 다시. 리튬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었던 전자 하나, 그걸 이제 버려서 Li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껍질이 두 개에서 껍질 하나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Li 플러스는 껍질 수가 하나야. 근데 플루오린은 전자를 하나 얻는 거니까 껍질 수가 여전히 두 개죠. 그러니까 껍질 수가 플루오린 쪽이 더 많은 게 돼서 결론적으로 플루오린 이온 쪽이 더 크거든.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산소하고 플루오린 중에 누가 더 커요? 원자 반지름? 산소가 더 크죠? 그러면 산소 이온하고 O2- 플루오린 이온하고 중에 누가 더 크게? 산소 이온이 더 크지? 왜? 둘은 일단 껍질 수는 어때요? 같아요. 껍질 수 같은 거 맞지? 껍질 수는 같은데 핵전화량이 어때? 산소가 더 작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산소가 더 큰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온 반지름 따지는 방법은 원자 반지름이랑 똑같아. 얘도 첫 번째 껍질 수를 따지면 되고요. 껍질 수가 같을 때는 두 번째 핵전화량을 따지는 형태로 똑같이 해주면 되긴 해. 단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이온의 껍질 수는 원래 원자의 껍질 수랑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동일한데 원자는 이대로 놓고 보면 되고 이온은 껍질 수가 바뀌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리튬 플루오린을 비교할 때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 같아. 그래서 핵전화량으로 비교하면 돼. 이건데 이온 반지름 얘기할 땐 리튬의 껍질 수가 달라지니까 껍질 수로 비교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잠깐 넘어와서 그럼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리튬이랑 리튬 이온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 리튬이 더 크겠지. 이미 제가 방금 다 설명한 거죠. 왜? 리튬 쪽은 껍질 수가 두 개고 Li 플러스 얘는 껍질 수가 하나니까. 그래서 리튬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도 마찬가지야. 뭐 나트륨도 마찬가지. 나트륨하고 나트륨 이온 중에서는 얘가 껍질 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마그네슘하고 마그네슘 이온 Mg2+, 요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껍질 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쟤네들 특징이 뭐예요? 전부 전자를 잃는 애들이죠. 자,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는 걸 우린 뭐라고 해? 그걸 금속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과학적인 금속의 정의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애들, 그런 성질이 강한 쪽을 보통 금속이라고 해요. 물론 예외는 있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강하지만 비금속이긴 하지. 근데 뭐 수소 정도를 예외로 해두고 수소 정도만 빼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방금 얘기한 게 적용이 되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금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원자의 반지름이 이온의 반지름보다 큽니다. 금속은 항상 그래. 자, 그럼 반대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애들 뭐라고 해? 비금속이라고 한단 말이야. 금속이 아닌 애들. 자, 여러분, 비금속의 원자와 비금속의 이온, 그러니까 비금속 기준으로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온이 커요? 이온이 큰가? 다른 의견 없나? 비금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 클까? 같을 수도 있는 거기도. 둘 다 비금속이야. 원자랑 이온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지. 같다도 가능하다? 뭐 같다?
자, 그럼 일단 저기 이온이 더 크다라는 얘기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온이 왜 더 커요? 뭐가 많아서? 껍질수 똑같잖아.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결국 전자를 얻어서 본인의 가장 바깥쪽 껍질을 그냥 마저 채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껍질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핵전화량 변해 안 변해? 핵전화량도 안 변해요. 봐봐. F하고 F- 보면요. 얘네 둘 다 앞에다가 F를 적을 수 있는 이유가 양성자수가 같아서 일단 플루오린이긴 플루오린인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핵전화량도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형태로 껍질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껍질수도 같아. 그러면 여기에다 적은 걸로는 그치 똑같은데 유핵전화량이 변해? 왜 변해?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힌 핵전화량하고 껍질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같습니다. 누구? 플루린하고 F-가. 근데 실제로 유효핵 전화량이 달라요. 왜 실제로 다르냐면 얘는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전자가 하나 더 많은 만큼 반발력이 더 강하겠지. 반발력이 더 강한 만큼 핵전화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유효핵 전화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방해하는 힘이 더 생긴 거니까. 그래서 비금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큽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뭐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 비금속에서 원자하고 이온의 차이가 왜 이온 반지름이 더 큰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그냥 이런 거야. 자, 플로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들어있었어. 근데 거기다 전자 하나를 더 추가해서 8개로 늘리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뭐 강당이나 뭐 이런데 운동장이나 이런데 7명이서 둘러앉아 있었어. 그 따닥따닥 붙어갖고. 근데 거기서 한 명이 더 들어와서 8명이 둘러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을 키워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지. 실제로 전자가 늘어나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가 하나 늘어난 만큼 반발력, 즉 가려막기 효과가 커질 거고,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 만큼 유효핵 전화량이 작아져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가 아니라 커진다네요.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게 이온 반지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냥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은 따지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 그냥 껍질수가 많으면 커지고 핵전화량이 커지면 작아지는 이런 형태인 건 똑같은데, 단 여기서 생각해줘야 되는 게 이온은 껍질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준다는 뭐예요? 줘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금속을 기준으로 했을 땐 그래서 항상 금속들은 전자를 버려. 그래서 껍질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가 이온 반지름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근데 비금속의 경우에는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껍질수는 핵전화량 이런 건 안 건드리지만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 그래서 유핵 전화량이 작아지면서 이온 반지름 쪽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게 반지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러프하게 표현했을 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일단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정도로 가장 편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봐봐, 쉬기가 애매해. 31분이라서 차라리 다음 내용 하고 일찍 끝나면 차라리 좀 일찍 끝냅시다. 자, 이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네, 즐거워 보이네요. 자,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뭐게? 이온화되면서 에너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온이 될 때 에너지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긴 해. 근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봐봐, 여기 적은 것처럼 리튬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하나 버릴 거고, 마그네슘은 2개를 버릴 거고, 알루미늄은 3개를 버릴 거고, 산소는 2개를 얻을 거고, 황은 2개를 얻을 건데, 플루린은 하나만 얻을 거고, 염소는 하나만 얻을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자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자를 버리기도 해. 그리고 누군가는 2개씩 얻고 3개씩 얻고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2개씩 3개씩 버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 기준이 다르잖아. 그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천차만별이라서 비교하기가 힘들고, 애초에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저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온 에너지는 이런 진짜 이온이 될 때의 얘기가 아니라 염소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관심 없고 그거 다 관심 끄고, 헬륨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잃으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관심 없어. 그냥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무조건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얻으려고 하건 잃으려고 하건, 몇 개를 얻으려고 하건 몇 개를 잃으려고 하건, 얻으려고 잃으려고 둘 다 안 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그때 에너지를 이온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고 지난 수업까지 했던 내용으로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를 떼어낼 때는 이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흡수. 역배, 약간 역배 진짜 좋아하는구나. 흡수가 맞지. 자, 왠지 봅시다. 자, 왠지 보자.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이 존재할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멀리 존재할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그치? 결국은 에너지가 많아야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기고 멀리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멀리 있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가진 거예요. 근데 전자를 떼어낸다는 건 뭔 소리냐면 아예 원자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 남은 만큼은 항상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혹은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흡수하는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돼요. 그리고 이온 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정말 간단한데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집니다. 왜냐?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결국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야 이 전자가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때 에너지를 얘기하는 건데, 원자핵한테 가까울수록 떼어내기 힘들겠지. 전자가 원자핵한테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얘를 떼어내기가 힘들어요. 좀 멀리 있을수록 떼어내기가 쉬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원자한테 가까운 전자를 떼어내게 되니까 에너지 많이 들게 되고요. 반대로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멀리 있는 전자를 떼어낼 테니까 원자 반지름이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좀 얘기가 되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면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가 곧 전자가 어렵게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보면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가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이 되는 거야. 전자가 떨어지기 쉬우니까. 이온 에너지가 작으니까. 돼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걸로 이온 에너지 크기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수소, 헬륨, 누가 더 이온 에너지가 크겠어? 헬륨이 더 크잖아. 수소 여기 있고 헬륨 여기 있는데 이온 에너지 일로 가지고. 그래서 헬륨의 이온 에너지가 더 크고요. 헬륨하고 리튬 누가 더 커? 헬륨이 더 크죠. 그냥 주기율표 보고, 지금은 주기율표 보고 이쪽에 있는 애들 갖다 쓰면 되잖아. 리튬하고 베릴륨하고 중에선 그쵸, 헬륨이 제일 크죠. 리튬 베릴륨 중에 베릴륨이 더 크겠죠. 어? 리튬 베릴륨인데? 베릴륨이 더 큰 거 맞구나. 미안해요. 갑자기 반지름이라고 생각했어. 자, 베릴륨하고 붕소 중에 그럼 누가 더 커? 붕소가 더 커야 되는데 베릴륨이 더 큽니다. 일단 계속 해볼게요. 자, 붕소랑 탄소 중에선? 근데 여긴 예외가 또 아니고 탄소가 더 커요.
자, 탄소랑 질소 중에선 탄소. 질소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질소랑 산소 중에선 탄소. 질소가 더 큽니다. 그다음에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 플루오린이 더 크고요. 플루오린이랑 네온 중에 네온이 더 큽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어디가 지금 문제냐면 누가 지금 우리 화살표 해놓은 거랑 다른 경향인 거예요? 여기 베릴륨 붕소하고 여기 질소 산소 여기가 이상한 거지. 참고로 이건 2주기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자, 수소가 헬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은 게 뭐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근데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입장으로 왜 수소가 헬륨보다 컸어? 자, 다시 이온 에너지가 큰 이유가 원자 반지름이 작아서라고 했잖아. 그러면 수소랑 헬륨 비교했을 때 왜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헬륨보다 컸었냐고. 핵전화량 때문에. 그래서 수소가 헬륨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고 수소가 헬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은 이 이유는 유효액 전하량이 더 작기 때문에. 수소의 유효액 전하량이 더 작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헬륨하고 리튬 사이에서 왜 헬륨이 더 커요? 리튬의 원자 반지름이 높아서 그치. 왜 리튬의 원자 반지름이 왜 더 큰 거였어? 껍질이 껍질 수가 많아서였던 거지. 그걸 그냥 껍질 수가 많아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려막기 효과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껍질 수가 바뀌면서 껍질이 바뀌면서 이 가려막기 효과가 강해지니까. 그리고 리튬하고 베릴륨에선 또 뭐예요? 이유가 뭐가 되겠어? 빨리 해. 왜 베릴륨이 더 커? 여긴 유효액 전하량이 베릴륨이 더 큰 거잖아. 베릴륨 핵전하량 4, 리튬의 핵전하량 3. 그래서 베릴륨이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전자 떼기가 더 힘들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붕소탄소도 얘기해 봅시다. 자, 붕소랑 탄소 중에서 탄소가 이온 에너지가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유효액 전하량. 자, 탄소랑 질소 중에서 질소가 더 큰 이유는 뭐예요? 유효액 전하량이 더 커서.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서 플루오린 더 큰 이유가 뭐예요? 유효액 전하량. 그 다음에 플루오린에서 네온 갈 때 더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유효액 전하량이 커서. 그리고 네온에서 나트륨 갈 때 어떻게 됐어? 네온 나트륨은 누가 더 크겠어? 껍질 때문에 네온이 더 크겠고. 그 이유가 뭐라고? 가려막기 효과. 일단 됐죠? 일단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앞에 배웠던 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럼 왜 베릴륨 붕소하고 질소하고 산소 사이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요. 이거는 이제 보어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을 데려와야 돼. 그래, 오비탈을 해봅시다. 자, 짜장면이요? 자, 베릴륨 어떻게 돼? 전자 배치해보자. 오비탈 1S에 2개, 2S에 2개. 그냥 안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붕소는 1S에 2개, 2S에 2개, 3P? 2P에 하나.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 싸움의 원리 해봅시다. 싸움의 원리 순서대로 읊어봐. 제일 작은 것부터. 1S 다음, 2S 다음, 2P 다음, 3S 다음, 3P 다음, 4S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쭉쭉쭉 가니까 귀찮으니까. 저 뒤에 원래 3D 와야 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ES랑 EP 자체를 비교했을 때 EP 오비탈보다 EP 오비탈의 에너지가 ES 오비탈의 에너지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리고 전자를 떼어낸다는 건 결국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뗀다는 건데, 그 얘기는 베릴륨은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붕소는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ES 오비탈하고 EP 오비탈 자체가 EP 오비탈 쪽에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가진 전자를 뗀단 말이야, 붕소에선.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껍질로 봤을 땐 얘네들이 다 똑같은 껍질 같아 보였는데, 오비탈 얘기로 들어오니까 실제로는 얘한테서 떼는 오비탈과 얘한테서 떼는 오비탈이 서로 달라.
그래서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게 더 쉬워요. 왜? 원래 제가 가진 에너지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에너지보다 많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주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뭐 때문이라고 우린 흔히 표현하게 되냐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 때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음부터는 어때? 어차피 붕소든 탄소든 질소든 여기는 어차피 다 뭐야? 다 p 오비탈에서 전자를 뗄 거지. 그러니까 오비탈 차이는 이제는 안 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다시 유액전화량 차이 때문인 거지. 알겠어? 이해가 되나요? 이해됐어? 이해 다 했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붕소 이렇게 했고, 자, 탄소도 해봅시다. 탄소 어떻게 돼? 탄소 1s 2개, 2s 2개, 2p 2개. 자, 질소 어떻게 돼? 1s 2개, 2s 2개, 2p 3개. 자, 산소 어떻게 돼? 1s 2개, 2s 2개, 2p에 4개.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질소랑 산소는 어차피 둘 다 p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네요. 그러면 오비탈 차이는 안 나지?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네. 찾아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전자를 떼어낼 이 오비탈만 그려놓아 봅시다. 자, 질소의 p 오비탈에는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각각 다 한 개씩 이렇게 나눠 들어가야 되죠. 이거 뭐야? 훈트 규칙이었죠. 자, 훈트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산소는 어떻게 들어가? 그쵸? 사실 위 하나 들어간 다음에 아래 하나는 아무데나 넣어도 되는데, 뭐 그래, 맨 앞에다가 채워봅시다. 일단 그러면 이 전자를 떼어내는 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질소는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떼어내면 되거든. 근데 산소는 무조건 이 전자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지난번에 이해하려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6인실 얘기했었잖아요. 자, 기숙사인데 6인실인데 기숙사 들어갈 사람 있나? 도원이요. 자, 6인실인데 자, 이렇게 있으면 원래 한 명 있을 때는 아무 침대나 쓰면 되니까 여기에 뭐 한 명 이렇게 한다고 치면, 두 명째 되면은 여기에 한 명 더 쓰고, 세 명째 되면 이렇게 침대 각각 하나씩 쓴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6인실이다 보니까 3명째 들어와서부터, 4명째부터는 어떻게 돼? 같은 침대를 같이 쓸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명이 나올 수 있다, 한 명 딴 방으로 옮겨줄게 라고 하면 당연히, 그치, 이 둘 중 한 명이 나오려고 하겠지. 혹은 이 둘 중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애가 나가더라도 같이 쓰던 애들이 서로 다른 침대를 쓰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이 전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전자는 다른 오비탈을 쓰고 있는 전자들에 비해서 반발력이 크니까.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소리는 반발력이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애초에 얘네 둘은 반발력이 굉장히 큰 상태인 거야. 왜? 같은 오비탈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저걸 떼어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들끼리 반발하고 있는데 떼어내기 얼마나 쉽겠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왜? 이거를 그럼 아까 설명한 걸로 얘기를 해보면, 자, 전자 반발력이 얘보다 얘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다는 소리는 아까 얘기한 반발력이 결국 뭐라 그랬어? 무슨 효과? 가려막기 효과가 전자간 반발력이잖아.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그만큼 갑자기 확실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다른 효과에 비해서 이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질소가 오히려 이온화제가 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산소가 오히려 전자를 떼기가 쉬워. 근데 산소 이율은 또 어때요? 플로린하고 네온 이런 애들은 어차피 다 반발하고 있는 애들을 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긴 또 반발력 차이가 거의 없어서 여기는 또 그냥 핵전화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 대해서 설명할 땐 주로 반발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전자간 반발력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왜? p 오비탈에 같은 오비탈 속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게 되니까.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여기랑 여기에서만 작용하는 일이 아닌 게, 자, 마그네슘 3s 오비탈의 전자 2개. 그치? 근데 알루미늄은 3s에 2개, 3p에 1개. 그쵸?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똑같이, 붕소랑 똑같이 p 오비탈의 전자를 뗀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s에서 뗐었는데. 그래서 2주기인 베릴륨 붕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항상 2족과 13족 사이에선 항상 나타나는 그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서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선 오비탈당 전자 하나씩 들어있었을 거고, 얘는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는 건 어디서도 P하고 S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15족, 16족은 항상 이렇게 뒤집히고요. 2족, 13족도 항상 뒤집힙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여자가 커져 하면 돼. 돼요?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